신미양요. 대략적인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미양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871년 6월 1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조선과 미국 간 전투이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책임과 통상교섭을 명분으로 조선의 주요 수로였던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강화 해협을 거슬러 올라왔고 조선 측의 거부를 무시하고 무력으로 탐침을 시도하여 교전이 일어났다. 3일간의 교전 결과 조선은 광성보가 함락되고 순무중군 어제연을 비롯한 수비 병력 대다수가 사망하였다. 미해군은 20일간 통상을 요구하며 주둔하였으나 조선의 완강한 쇄국 정책으로 아무런 협상을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신미양요 이후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 정도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미양요의 대략적인 줄거리이다.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 그리고 신미양요 전과 후에 조선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판단해 이 영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아무쪼록 이 영상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중국, 일본, 그리고 황사영 백서. 조선시대는 한국의 역사에서 외국과의 접촉 범위가 가장 좁았던 시대였다. 조선은 사대와 설린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 등 매우 제한적인 국가들과 외교를 유지하였고 이러한 외교는 중국을 중심에 두는 상하관계로서 인식되어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를 하는 한편 이웃한 일본, 섬나 등지의 외교 사절에 대해서는 종주국의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으로 대하였다. 이 때문에 17세기 이후 서양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으나 이들을 대등한 외교의 상대로 여기지는 않았다. 정조시기 신해 박해 이후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사학으로 규정하여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다. 1801년 황사영이 베이징 주재 프랑스 주교에게 천주교의 포교를 위해 서양 군함 100척과 수만 명의 병사를 보내달라고 쓴 편지가 발각되는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은 외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였다. 병인양요와 제네럴 셔먼호 사건. 서양의 열강들은 아시아 각지를 탐험하고 통상을 앞세워 제국주의적인 침탈을 하고 있었다. 19세기 무렵 서양인들은 조선을 북극보다 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여겼다.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 했던 독일인 에른스트 오페르트는 조선을 자신이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너무나 깊은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외국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섬나라라고 표현하였으며 중국 해안에서 증기선을 타고 하루 안에 닿는 이곳에서 반야만적인 정부가 자국 백성의 소원에 반해 출입금지 문구를 써붙이고 전체 문명세계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은 여러 차례 조선의 통상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선은 아편 전쟁의 결과 청나라가 쇠퇴하고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이 베이징에서 방어를 일삼는 가운데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해안 방어를 강화하였다. 1866년 7월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따라 평양까지 올라와 통상 요구를 핑계로 횡포를 부리다 관민의 손에 불태워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고 9월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범하여 정족산성의 외교장각을 약탈하는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도가 서양 열강 침략에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판단하고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비변사를 혁파하고 삼군부를 다시 설치하여 군비 강화를 꾀했다. 미군의 파병 결정. 1866년 말 로버트 슈펠트는 셔먼호 사건 진상조사와 거문도의 해군 기지 설립 조사를 지시받고 조선으로 향했다. 슈펠트를 태운 와추세트호는 1867년 1월 23일 황해도 장현 앞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이들이 그곳을 대동강 하구로 오인하였기 때문이다. 슈펠트는 최대한 존대하며 통상을 희망하는 문서를 조선 조정에 보냈으나 조선은 비록 화목을 구한다고 하나 속뜻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현 현감에게 슈펠트의 요구를 거절하라고 지시하였다. 1867년 미국은 구남 셰난도어호를 보내 다시 한번 셔먼호의 생존 선언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조선은 이미 생존 선언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셰넌도어호는 처음에는 대포를 쏘며 무력 시위를 하였으나 조선 역시 셰넌도어호의 종선에 총을 쏘며 완강히 저항하자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하였다. 1868년 패비건은 셔먼호의 생존 선언 석방을 위한 특사 파견과 셰넌도어호의 종선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조선 정부의 답신이 없으면 미국 군함이 다시 올 것이란 협박을 남겼다. 1871년 미국 정부는 조선을 무력으로 개항하기로 결정하고 주청 미국 공사 프레더릭 로의 지휘 아래 5척의 군함을 파병하였다. 미국의 협박. 1870년 프레더릭 로는 베이징 주재 미국 공사로 부임한 뒤 미해군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와 원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 5월을 원정 시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킨 가나가와 조약의 전례에 따라 조선도 무력 시위를 통해 개항시키고자 하였다. 로우는 청나라의 총리하문을 통해 조선의 사전에 자신들의 목적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1871년 음력 1월 17일에 발송된 편지에서 로우는 자신을 대아미리가 합중국 흑명출사 조선지공사로 소개하며 미국의 요구사항을 조선 조정에 전달하였다. 편지에 적힌 주요 내용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국 선박의 항해 안전 보장과 일본의 예와 같은 통상조약의 체결이었다. 그는 편지 말미에 화친을 구하는데도 갖은 방법으로 거절하면 불목을 부를 것이니 또 누구를 탓하겠는가라며 무력 사용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편지를 받은 조선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로 하였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 평안감사였던 박규수가 답신을 보냈다. 초지진 공격. 박규수는 미국 봉합 전체자에서 위험에 빠진 선원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셔먼호는 경계를 무단 침범하여 발생한 일이란 것을 누차 해명하였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문제를 삼는 까닭을 모르겠다. 미국 상선이 우리나라 사람을 먼저 능멸하지 않았다면 조선 관민이 어찌 먼저 남에게 능멸을 가하겠는가라고 오히려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였고 통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의 번국이니 사대를 하는 신하된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외교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박규수의 이러한 답신은 대원군과 박규수가 이 시기에 쇄국론과 개국론으로 대립했다는 통설과 달리 사실은 긴밀히 협조해 미국과의 분쟁에 대처했다는 새로운 평가의 근거가 되었다.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조선 침공을 강행하였고 뉴욕 헤럴드는 이교도들과의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프랑스 신부 리데를 길잡이로 삼아 5척의 군함과 1200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였다. 강화도 앞 물지도의 함대를 정박시킨 미군은 음력 4월 23일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최후 통첩. 미국은 원정을 위해 500명 이상의 선원과 해병대 100명으로 구성된 650명의 병력과 미국 전함 기암 콜로라도, 알래스카, 팔로스, 모노캐시, 베네시아 5척의 전함을 준비했다. 기암에는 해군 소장 존 로저스와 주청 미국 공사 프레더릭 로가 탑승해 있었다. 6월 2일 광성진 앞 염하에 집결한 미군 함대가 포격을 개시하였다. 포격을 마친 함대는 남하하여 손돌목을 지날 때 또다시 포격을 가하였다. 조선도 응사하여 미국 함선 일부가 파손되었다. 그러나 미국 함대의 피해는 경미하였다. 몇 차례의 포격전이 있은 후 상호 교섭을 시작하였다. 미국 측 로우 공사가 해변에 편지를 쓴 장대를 꽂아두면 조선 측이 이를 읽은 후 답신하였다. 미국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고 집무사 정기원은 미국의 손돌목 침입이 불법이며 조선은 다른 나라와 교섭하지 않으니 즉시 물러가라 답신하였다. 미군은 물치도로 물러가며 2, 3일 안에 답신이 없을 경우 공격할 것이란 최후 통첩을 남겼다. 보복의 시작. 6월 10일 미군은 함포의 지원을 받으며 초지진에 상륙하였다. 군함 2척의 지원을 받으며 24척의 종선에 나누어 탄 651명의 병력이 상륙하였고 초지진을 수비하던 조선군이 백병전을 벌이며 저항하였으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패퇴하였다. 6월 11일 미군은 대모산에 포대를 설치하고 광성보를 공격하였으며 조선군은 치열하게 저항하였으나 화력 열세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남기고 덕포진으로 패퇴하였다. 미군이 초지진을 점령한 날 조선인 천주교도를 태운 배가 작약도에 머물고 있던 미군 기암 콜로라도호에 접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인 신부 3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혹시나 미군 함선에 승선했을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미군이 제너럴 셔먼호의 진상을 묻자 선원들이 정중한 환대와 교역을 약속받고 상륙하였으나 환대를 받고 취해 쓰러지자 살해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미국 측은 조선 정부의 공식 답변보다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광성보 전투에서 보복을 가하기로 결심하였다. 광성보 전투. 8시간가량 치러진 이 전투에서 조선 측은 어제연 등 240여 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였으며 20여 명이 포로로 잡혔다. 미군은 장교 1명과 사병 2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데 그쳤다. 미군은 광성진의 관할을 불태우고 초지진을 거점으로 삼아 주둔하였다. 한편 고종실록은 이날 전투의 사상자를 전사 53명, 부상 2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군의 열악한 환경은 미 해병대 대위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포는 매우 조잡하오. 통나무로 된 포가 얹혀 밧줄로 묶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미리 정해진 지점 외로는 사격을 할 수 없다고 하오. 그래서 우리 배들이 가까이 접근했을 때에야 포격을 했소. 커다란 포안이 날아왔는데 배에는 전혀 맞지도 않았소. 단지 총통이라고 불리는 소형 화기에서 발사된 조잡한 탄환 2여 개가 적중했다고 하오. 그 총통이라는 것은 2명이 어깨에 걸쳐 매고 화승으로 발사하는 것이라고 하오. 단지 우리 승조원들 3명이 맞았는데 가벼운 부상이라고 하오.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우리들에게 그들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 수 있을 것이오. 항전 의지와 철수. 광성보 전투 후에도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며 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어제연이 전사하자 조선은 김선필을 직무중군으로 임명하고 초지진에 주둔한 미군을 야간에 기습하였다. 미군은 사방이 포위된 진지를 버리고 퇴각하였는데 애초에 제한적 공격이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판단과 염하를 항의하며 다수의 전함이 암초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까닭 때문이었다. 미군은 물치도로 퇴각하여 20일 동안 포로 석방을 빌미로 통상을 요구하였다. 조선 조정은 어제연을 병조판서에 추증하는 등 전사자를 추증하고 공적을 세운 사람들을 표창하였다. 한편 초지진과 광성진의 불탄 민호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이양선이 나타난 전투가 있었고 크게 패하였다는 소문이 서울에 자자하였고 대원군은 소문의 확산을 경계하며 사대문 밖으로 피난하는 것을 언금하였다. 전투 이후 조선은 미군과의 접촉 담당을 강화부 집무사에서 부평부사 이기조로 바꾸었다. 부평부사는 격렬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하면서 결사항전의 뜻을 전했다. 이러한 상호 교신 이후 조선과 미군은 교신을 중단하였고 미군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로를 자진 석방한 뒤 철수하였다. 평가와 의의. 신미양요는 미군이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하여 이양선을 몰아낸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대원군은 이를 계기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 정책을 고수하였으며 일본이 여러 차례 통상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미국은 참전한 9명의 수병과 6명의 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였다. 미국 아시아 함대는 1865년 동인도 중국 함대가 개편되어 설립된 것으로 신미양요는 아시아 함대의 첫 전투였다. 미국의 이러한 함대 재편과 조선 침공은 미국도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합류하려는 정책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팽창 정책은 별다른 성과 없이 조선의 배회 감정만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미국은 신미양요 이후로도 조선을 식민지로 하려 틈틈이 사신을 보내 탐색하고 미국 국기를 종부청서에 꽂으며 일본 식민지를 허락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견해가 있다.